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강신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 사업과 관련해서 알아볼 텐데요. 옆에 신동우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의 신동우 교수입니다. 최근 보면은 분당, 평촌, 일산 이렇게 일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하면은 재건축이 안 되는 아파트가 하는 어떤 차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다양한 어떤 신기술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다르다면서요.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리모델링이 이제 어떤 주거 환경 개선에서 재건축 사업과 비교해서 차선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차선이라기보다는 재건축과 함께 이제 주거 환경 개선의 좋은 대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재건축이 힘든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지들에게는 저희들이 리모델링이 좋은 대안이라고 볼 수 있고 그걸 꼭 차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표현상의 어폐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기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수직 증축을 이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상당히 리모델링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수직 증축도 해소를 위한 기술이 곧 이제 출현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찾아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이런 자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제안을 해서 이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기도와 그 사업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경기도와 저희 연구단과 사실은 추진하는 사업 목표가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업하면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도에서는 도내에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를 도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싶은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난 3월에 8개 단지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리모델링 설계와 사업성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희망하는 단지는 110개 이상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거기 선정되지 못한 단지들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이제 뭔가를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자문 서비스를 이제 생각을 한 것이고요. 저희 그런 과정에서 저희 연구단에서 개발한 초기 단지들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인 공공 컨설팅 시스템이 경기도에 찾아가는 자문 서비스와 거의 목적이나 기능이 일치하기 때문에 함께 하기로 저희들이 협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경기도가 8개 단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단지의 속도가 사실은 그렇게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한 내년까지 해도 1.2% 노후 단지들의 1.2% 정도밖에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는 좀 만족스럽지 못할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 연구단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적용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 지금 경기도와 함께 찾아가는 리모델링 서비스, 자문 서비스로 지금 적용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경기도에서는 7개 단지를 선정한 거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이게 사업성 여부를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저희들이 사업성을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느냐의 문제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지금 적용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사업성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타당성과 법제도적인 약사항 분석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성이라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사업의 타당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시스템 자체가 지향하는 거는 사업 자체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항상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 사업 관리 하는 분들은 고 노고 의사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진하느냐 마느냐의 그런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사 결정이 지금은 그냥 직관적으로 결정이 되는 데 비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조금 더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성, 그 부분에 사업성이 분명히 포함되고 사업성이 단지 주민들의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사업성 분석의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만 이 알고리즘 자체는 사실 굉장히 뭐 설명드리기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성 분석은 사업이 끝나봐야 하는데 사실 가장 필요한 때는 사업이 시작할 때. 사업이 시작할 때는 사업에 관한 변수들이나 이런 설계 변수들이 이제 거의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 불확실하죠. 이런 가운데서 이제 저희들은 통계 자료나 사례, 비교 분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가장 최선의 추정치들을 뽑아내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해당 단지를 대상으로 적용을 해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치들이 실제 사업 한 결과치하고 비교해서 거의 뭐 한 5% 이하의 지금 그 오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양호한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정도면 충분히 확대 적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확대 적용함에 따라서 사례들은 계속 늘어날 테니까 그러면은 더 정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 결과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지금 이게 찾아가는 리모델링 서비스가 처음에 한 달 정도 걸린다. 기사에 많이 떴는데 언제쯤 사업 결과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말씀하신 것 내용에서 이제 사업성이 관심의 대상이긴 하지만 사실 사업성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 하기에는 조금은 이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업성을 포함하는 타당성으로 개념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분석하는 데는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사실상 도면을 읽어드림으로써 이제 분석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의 기존의 설계 도면과 기존의 설계 도면이죠. 그래서 기존의 설계 도면이 보관 상태가 사실 단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양호한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단지의 도면 보관 상태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도면을 디지털로 도면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도면이 확보되면은 사실 뭐 분석하는 데는 설계 분석 빼놓고는 뭐 거의 실시간으로 하루 이틀 내로 그냥 가능합니다. 사실 스캔만 하면은 결과가 나오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본다면은 저희들이 이 목표는 한 달 내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한 달 내로.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 도면 확보하는데 한 열흘 정도는 도면을 디지털화하는데 한 열흘 정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 분석은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은 현재 한 달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 진행 중인 광명시의 사례를 보면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게 반복되기 시작하면은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정착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잘 나오면 좋은데 결과가 잘 나오면 좋은데 이게 만에 하나 이게 리모델링이 잘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결과 나오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어떤 타당성 분석 결과가 좀 안 좋으면 이게 어떤 방향으로 좀 가게 될까요? 또는 안 좋게 되는 이유는 뭔지? 사업성은 어떻게 보면은 사업성이나 이제 이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부의 정책이 세대수 증가를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사업성은 어느 정도 나오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특히 이제 조금 요즘에 부동산 시세가 오르기 때문에 사업성에는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사업성만 좋게 나온다고 해서 이 리모델링 사업이 순항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아직도 시작해서 완공까지 끝난 사업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법 제도적인 게 미비한 점이 많고 또 사업 자체가 추진하다가 보면은 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뭐 사업성만 가지고 뭐 사업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설계 분석을 해보면은 건축 자체가 구조적으로나 뭐 설계 뭐 측면에서 볼 때 뭐 배치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세대수 증가의 제약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단지 자체를 분석을 해봐야 하는 것인데 일률적으로 사업성이 나오면은 그냥 이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사업이 그러니까 좀 어렵다 하는 단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 같으신데 사실 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방법이 뭐 재건축도 물론 뭐 사업성이 나오면은 가능하겠지만 그건 뭐 더 어려울 기가 쉬울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입주민들 부담으로 이제 그러니까 추진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쉽지는 않은 문제죠. 그 대신에 리모델링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은 뭐 설비 배관이나 공용 공간 확대나 그다음에 주차장 확대 이 정도를 리모델링하는 걸로 해서 이 주민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축소된 유형의 맞춤형 단지 맞춤형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 지금 뭐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은 이제 사업성이 이제 받쳐주니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뭐 축소된 맞춤형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타당성이 안 나오는 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조권이라면서요? 그렇죠. 저희들이 세대수 증가나 용적률 증가를 완화해주고 허용해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100% 실현시킬 수 없는 경우가 대표적인 게 일조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예를 들어서 교육시설이 있다거나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일조권 기준이 동지일 기준으로 해서 10시부터 4시까지 4시간 이상의 일조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기준이 있고 그걸 못 맞추더라도 현재보다 더 악화되는 거는 허용이 안 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석을 해보면은 이 수직 증축이나 세대수 증가, 별동 증축 이런 것들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게 불가능한 단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상 단지별로 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뭐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주민들 간에 갈등이나 대립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컨설팅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자체들이 그런 부분을 좀 주민들한테 지원해주기 위해서 저희 연구단하고 협업을 하고자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를테면은 학교랑 좀 가까운 아파트 이런 곳은 일조권에 조금 필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더 정확하게는 뭐 교육 환경 영향 평가 상세한 프로그램들이 있긴 한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특히 이제 저희 컨설팅에서는 주변에 교육 시설이 있을 때 특히 이제 해가 비치는 방향에서 이제 그림자가 지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학교 시설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있다고 하면은 일조 시간 검토를 거쳐서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세대수 증가의 가능 범위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죠. 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어떤 내력벽 철거 문제나 특별법 제정 등의 과제가 좀 산적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각각 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좀 필요한 걸까요? 사실 리모델링 사업, 특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까지
한 번도 완전히 끝나본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미비된 사항이 많죠. 그래서 특히 이제 내력벽 철거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그 내력벽 정부와 시장이 조금 희망하는 것이 다릅니다. 정부는 좀 안전성 위주로 지금 내력벽을 좀 훼손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하는 거를 희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정책을 피고 있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그 시장에서는 재건축과 같은 그 공간적인 상품성이 있는 그런 이 설계를 선호하기 때문에 내력벽의 그 제약을 좀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연구단에서 이걸 뭐 비유적으로 착한 리모델링과 도전적인 리모델링이라고 아예 이렇게 짧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이 정부는 착한 리모델링으로 리모델링 시장이 정착이 됐으면 좋겠고, 시장에서는 구조적인 보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전적인 리모델링이 좀 허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 판단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뭐 둘 사이에 지금 그런 어디까지가 그러면은 착한 리모델링이고 어디부터 도전적인 리모델링이냐. 예를 들자면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까지 철거가 가능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인 제도, 법적인 기준이 객관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나 정부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신중하고 시간이 걸리고 있죠. 이제 곧 나오리라고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들이 이제 그냥 마냥 지금처럼 저희들이 가기에는 이 노후 아파트들이 너무 증가하고 있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맞춰서 먼저 이제 저희들이 착한 리모델링으로 소위 이제 착한 리모델링으로 초기 시장을 좀 열어가면서 자꾸 시도를 하면서 기술이 발전해가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안전을 조금씩 더 확보해가면서 확신을 얻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도전적인 리모델링도 시도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력벽 철거 기준이 시장 활성화에 상당히 이게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아직까지 지금 객관적으로 단지가 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에 단지들마다 이제 그런 아까 착한 리모델링, 소위 도전적인 리모델링 사이에서 조금 뭐 이제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교수님, 그 착한 리모델링이랑 도전적 리모델링 그 두 가지를 2베이와 3베이 이렇게 보면 되는가요? 동굴형이냐 아니면은 3베이, 4베이까지 나오느냐? 기존의 2베이 아파트를 뭐 3베이로 고친다든지 하면은 뭐 이제 세대 간 내력벽을 갖다가 이제 뭐 조금 헐어야 되고 철거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는 이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정부에서 이제 추구하고 있는 리모델링은 지금 있는 그런 공간 그대로 수직 증축을 하는 걸 이제 원하죠, 사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생활의 불편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의 재산적인 가치도 이제 조금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하루빨리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일례로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나 뭐 이런 데서도 논의할 때 여당과 야당이 중립적인 정책으로 추진하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뭐 그렇게 또 합의도 돼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과 함께 리모델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